이번에는 우리 유가증권 취득하고 평가하고 처분하는 걸 이제 단기매매 증권, 매도 가능 증권 이렇게 분류하는 걸로 해서 이제 비교를 해서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우리가 취득을 하는데 한 주당 액면가가 1,000원이고 시가가 1,200원이고 취득 수수료가 10만 원이 들어갔다고 볼게요. 자, 이런 상황에서 먼저 첫 번째에 우리가 이걸 취득하는 걸 단기 매매 증권으로 본다면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이라고 하고 대변에 돈을 지급할 건데, 자, 우리는 유가증권을 취득할 때에 액면가액에 살 수 있나요? 없다라고 자, 계속 강조를 하고 있죠. 우리가 회계 처리할 때 액면가액을 쓰는 건 주식을 발행할 때하고 사채를 발행할 때만 쓸 거예요. 근데 유가증권 취득할 때 계속 액면가를 함정처럼 알려줄 건데, 취득은 액면가에 살 수 없다 생각해서 얘를 무시해 버리시면 돼요. 그럼 주당 1,200원에 사게 되는데 제가 주식수를 안 썼네요. 자, 1,000주를 취득한다고 볼게요. 그럼 1,000주면 우리는 1,200원에 1,000주면 120만 원이고 수수료까지 해서 130만 원을 지급을 하고, 자, 그런데 단기매매 증권은 취득 시 부대 비용을 원가에 포함시키지 않는 유일한 자산 계정 과목으로 자기 매입 가격인 120만 원만 취득 원가로 하고 10만 원은 수수료 비용이다, 영업 외 비용 이렇게 처리할 거죠. 단기매매 증권 우리가 처분 수수료는 우리 영업 외 취득 수수료는 영업 외 비용으로 처리하는 거죠. 자, 똑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취득하면서 이번에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를 하고 대변에 돈을 지급하는데, 자, 130만 원을 줬어요. 자, 그럼 제가 모든 자산은 단기매매 증권을 제외하고는 취득 시 부대 비용을 원가에 포함한다라고 이야기를 여러 번 했었죠. 한마디로 이 매도 가능 증권은 그냥 일반적인 자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취득 원가를 130만 원이다라고 이렇게 쓸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는 팔면 이 130만 원하고 차이 금액이 이익이다, 손해다라고 쓸 거란 이야기예요. 자, 우리 취득할 때부터 일단 우리 유가증권의 장부 금액은 틀려지게 되죠. 자, 이런 상황에서 자, 두 번째 기말 공정가액을 보는데, 자, 기말 공정가액이 자, 1년도에 첫 번째 해에 공정가액이 주당 1,400원으로 상승을 했어요. 1,400원으로. 그럼 우리가 1,000주를 취득한 거기 때문에 우리는 140만 원으로 외부 이용자한테 공정가액을 보여줘야 되죠. 우리가 기말에 평가하는 목적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자산을 우리 공정가액으로 표현해서 보여줄 거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140만 원으로 보여줘야 되는데, 자, 단기매매 증권은 우리 장부에 120만 원이라고 적혀 있죠. 그럼 20만 원만 더 올려주면 되겠네요. 차변에 단기매매 증권 20만 원이다라고 쓰고 대변에 단기매매 증권 평가이익 20만 원이다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할 거예요. 그럼 이 단기매매 증권은
단기매매 증권 평가이익이 실제로 일어난 게 아니지만 우리는 단기매매 증권은 지금 즉시 처분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미신용 보유손익도 영업외 수익비용으로 처리하라는 기준서에 우리 지시가 있어요. 그래서 영업외 수익으로 처리할 거예요. 단기매매 증권 평가이익을. 자, 그럼 두 번째, 매도 가능 증권도 외부 이용자한테 140만 원으로 보여줘야 돼요. 그럼 매도 가능 증권의 장부 금액은 지금 사왔을 때 130만 원이라고 적어뒀죠. 그러면 10만 원 올려서 매도 가능 증권 10만 원을 올려주고 대변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 10만 원이다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할 거예요. 자, 그럼 이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의 성격은 자본인 300번대예요. 자본인 300번대. 300번대가 자본 분류를 이야기하는 거고 여기에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으로 분류가 될 거란 이야기예요. 이런 상황에서 또 기말 공정가액을 받는데 X2년도에 공정가액이 1,000원으로 하락을 한 거예요. 1,000원으로. 그럼 지금 단기매매 증권은 우리 장부에 140만 원이라고 적혀 있겠죠. 그걸 이제 우리는 100만 원으로 외부 이용자한테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140만 원 적혀 있는 걸 100만 원으로 보여줄 거면 40만 원을 줄여주면 되겠죠. 그래서 대변에 매도 가능 증권을 40만 원으로 줄여주게, 단기매매 증권을 40만 원으로 줄여주게 되고, 자, 그럼 이 단기매매 증권 평가이익 정기말에 했던 게 이쪽으로 넘어오나요? 아니죠. 수익비용은 그냥 그 해에 일어나면 그 해에 일어난 걸로 끝이지 그 다음 연도는 그 다음 연도로 새롭게 시작하는 거죠. 수익비용은 그 다음 연도에 영향을 전혀 미치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냥 올해 40만 원 줄은 만큼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실이라고 처리를 할 거예요. 그럼 이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실 계정 과목은 영업 외 비용인 900번대가 될 거예요. 자, 다음 매도 가능 증권을 볼게요. 자, 매도 가능 증권도 장부에 140만 원이라고 적혀 있죠. 그런데 공정가액이 지금 X2년도에 1,000원이니까 우리 매도 가능 증권을 40만 원을 줄여주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을 쓰려고 봤는데, 자, 우리는 지금 매도 가능 증권을 130만 원에 사서 우리는 10만 원까지 올리면서 10만 원 이익 봤다고 자본에다 적어뒀죠. 그럼 얘는 그 다음 연도에도 얘가 그대로 따라올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40만 원 손해봤다고 쓰면 우리는 매도 가능 증권을 사면서 10만 원 이익 보고 40만 원 손해봤다라는 이상한 표현을 하게 되죠. 이해가시나요? 실제 지금 우리는 매도 가능 증권을 얼마에 샀죠? 130만 원에 샀잖아요. 그런데 지금 기말 공정가액이 1,000원이면 100만 원이라서 장부에는 30만 원 손해다라고만 남아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자본이죠. 자, 자본은 항상 우선상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과거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 있었던 걸 우선상계해서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 10만 원을 먼저 지워주고 그리고 나머지 30만 원을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이다라고 이렇게 처리를 할 거예요. 그럼 얘는 당연히 성격이 자본인 기타 포괄 손익 누계이익이겠죠. 위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은 장부에 있던 과거의 평가이익을 지워준 거고
아래에 이제 30만 원을 손해다라고 써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장부에 130만 원에 샀는데 30만 원 손해다라는 게 나오겠죠. 100만 원이라서. 자, 그럼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자, 우리가 처분을 해요. 처분하는데 시가가 주당 900원이다라고 볼게요. 900원에 얘를 팔아요. 자, 그럼 우리가 이걸 처분하게 되면 우리는 장부상의 모든 기록을 자산부채 자본을 지워주는 게 처분이죠. 그럼 단기매매 증권하고 관련된 거 보면 우리는 120에 사서 20 올렸다가 40 내렸으니까 100만 원이다라고 단기매매 증권은 적혀 있을 거고 장부에. 근데 단기매매 증권하고 관계되는 계정 과목들은 수익 비용으로 처리했기 때문에 처분 시점에 아무런 관계 계정이 안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매매 증권은 단기매매 증권의 장부 가액만 지워주면 처분이 전부 다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차변에 돈을 받을 건데 나는 90만 원을 받게 됐죠. 그럼 차이 나는 이 10만 원을 나는 단기매매 증권 처분 손실이다라고 해서 얘도 영업외 비용으로 처리를 해줄 거예요. 영업외 비용으로 처리를 할 거예요. 자, 그럼 매도 가는 증권 볼게요. 자, 매도 가는 증권도 정기 말에 100만 원으로 맞춰뒀으니까 대변에 매도 가능 증권 100만 원이다 이렇게 쓰면 매도 가능 증권이 지워지겠죠. 자, 그리고 매도 가능 증권하고 관계되는 계정이 있나 봤더니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이라는 애가 있네. 얘는 자본인데 우리가 팔았을 때에 얘를 지우지 않으면 내장부에 매도 가능 증권이 있지도 않은데 평가 손실이라는 애가 영원히 남아 있겠죠. 그래서 얘를 지워줘야 돼요. 지울 거면 얘는 반대쪽에. 그래서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30만 원이 이렇게 나오게 될 거예요. 이렇게 써줘야지 이 매도 가능 증권의 처분 장부에 지우는 행동이 끝났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매도 가능 증권에 대한 정보를 다 지웠으니까 차변에 돈을 90만 원 받게 되고 그럼 차이 나는 금액 40만 원이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손실이라는 계정 과목이 되게 될 거예요. 자, 그럼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손실 이 계정 과목은 이번에 처분은 실제로 일어난 거죠. 그래서 영업 외 비용 계정 과목의 성격이 되게 될 거예요. 자, 지금 제가 성격 쓰고 있는 거는 이론 시험에서 엄청 많이 물어보는 거고, 자, 확실하게 말씀드리는 건 이론 시험에 유가증권 문제는 무조건 내도록 출제 기준이 되어 있어요. 그 중에 좋아하는 게 쟤네들 성격이라서 제가 지금 10번 넘게 회계 1급수채 갈 때부터 이야기하고 있는 게 저 부분이에요. 평가는 얘는 영업외 수익 비용, 얘는 자본인데 처분에 대한 건 뭐 매도 가는 증권이든 단기 매매 증권이든 영업 활동일 리가 없기 때문에 전부 다 실제로 일어난 거죠. 그리고 둘 다 영업외 수익 비용으로 처리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세무 2급 시험 합격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 분계를 기억하셔야 돼요. 이 분계를. 자, 회계 1급은 단기 매매 증권만 알아도 시험 보는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세무 2급은 매도하는 증권도 분계를 정확하게 인지하셔야 되는데 당연히 결산할 때에 이 분계도 잘 나오고 그리고 우리가 일반 전표에 이 분계도 나오게 될 건데 그러면 우리가 항상 매도하는 증권 평가한 거는 자본이라서 장부에 남아 있으니까 자, 얘를 평가를 한다면 우선상계로 반대되는 걸 먼저 지워야 되고 우리 처분한다면 우리는 장부에 있던 매도하는 증권 평가이익 평가손실을 반대쪽에 써서 얘네들을 지워야 된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런 문제에서 나왔을 때 자 보면 이 매도가능 증권이라는 이 계정 과목은 무조건 취득할 때부터 평가할 때까지의 아무런 손익을 인식을 안 해요.
취득 수수료도 손익으로 인식한 적이 없고 평가할 때도 손익으로 인식한 적이 없죠. 그랬다가 마지막 팔았을 때 그러면은 130만 원에 샀는데 90만 원에 팔았죠. 그래서 이 차이 40만 원만큼 손해 봤다라고 취득 원가와의 차이를 내주는 게 매도 가능 증권 분계의 특징인 거예요. 근데 단기 매매 증권은 그냥 전기말 평가한 거의 차이가 나오게 될 거고 매도 가능 증권은 무조건 취득 원가하고 차이가 나오는 방식의 회계 처리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매도 가능 증권 오늘 공부하실 때에 집에서 공부하시면 얘 특성을 꼭 파악하시고 얘 성격들도 숙지를 해두세요. 이제 우리 시험은 이번 달만 공부하시면 되니까 한 달 정도 기억될 만큼만 기억하세요. 그죠? 자, 이게 우리 매도 가능 증권 분계하는 거였어요. 자, 그럼 우리 교재 46페이지로 와서 지금 단기 매매 증권에서 제가 이야기를 유가 증권으로 해서 얘들 같이 그냥 해버렸어요. 자, 그럼 우리 단기 매매 증권은 취득할 때의 취득 수수료는 우리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하면서 우리 영업외 비용으로 처리한다가 우리 책에 적혀 있죠. 그런데 매각할 때의 처분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이 아니라 팔면서 손해 본 거예요. 만약에 지금 아래쪽에 처분한 거에 처분 수수료가 더 들어간다면 처분 손실이 더 커지게 되겠죠. 수수료만큼 더 손해 본 걸로 처리할 거니까 취득 수수료만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한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리고 우리 47페이지에 자 제일 위에 네모박스 보면 매도 가능 증권에 대해서 죄송해요. 단기 매매 증권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시점에 이걸 취득을 하게 되면 그러면 처분할 때의 원가를 산정하는데 개별법, 총평균법, 이동평균법, 합리적인 방법 이런 걸 선택한다 그러는데 우리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은 이동평균법을 써요. 그 말은 안 해주고 전부 다 같이 쓸 수 있다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동평균법을 쓸 거예요. 자, 단기 매매 증권의 평가는 우리는 공정가액법을 쓰는 거죠. 자, 그리고 단기 매매 증권 관련 수익은 채권이라면 얘는 채권과 주식을 다 분류할 수 있기 때문에 채권이라면 이자 받았을 때의 이자 수익이다라고 쓸 거고 배당 받으면 배당금 수익이다라고 쓸 거란 이야기예요. 자, 그럼 지금 우리가 이 분계 두 개를 처분 시점 분계를 봤을 때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게 매도 가능 증권 처리하면 40만 원 손해 보고 단기 매매 증권 처리하면 10만 원 손해 봤다라고 나오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이 두 개는 서로 똑같아요. 단기 매매 증권으로 비용 처리한 거 보면 10만 원, 40만 원, 10만 원 다 합치면 60만 원이죠. 근데 여기에 수익으로 처리한 게 20만 원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단기 매매 증권에 대해서 10만 원, 40만 원, 60만 원 중에 20만 원 하면 40만 원 순액으로 손해라고 나오죠. 그럼 매도 가능 증권은 사올 때부터 수익 비용 처리 안 하다가 한 방에 그냥 40만 원 손해다라고 내준 거예요. 그래서 두 개의 결과는 똑같은데 수익 비용을 인식하는 타이밍의 차이가 있는 거지. 결론적으로 우리 회사한테 마지막 이익의 순액은 똑같게 나오게 돼요. 손익의 순액은. 자, 우리 유가증권은 자, 여기까지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대손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 책은 무슨 목적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이제 51페이지에 재고 자산을 하고 또 뒤쪽에 대손이 있는데 우리 순서 안 따져도 되니까 교재대로 그냥 나갈게요. 자, 51페이지에 이제 재고 자산으로 갑시다.
재고 자산은 우리가 생산이나 판매 목적으로 보유하는 자산을 우리는 재고 자산이다라고 하죠. 자, 그럼 우리 이 재고 자산의 취득 원가는 우리 취득 시점 이전에 발생한 거는 원가에 전부 다 포함시키는 거죠. 그럼 우리 취득 시점이라는 게 시점이 재고 자산은 생산이나 판매 가능한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장소나 상태에 도달하는 시점이 우리는 재고 자산의 취득 시점이 되게 될 거예요. 그럼 취득 시점 이전에 들어간 거는 취득 원가에 포함하게 되고, 취득 원가에 포함한다라는 건 우리 재고 자산 계정 과목을 사용할 거라는 거고, 취득 시점 이후에 들어가는 건 우리가 비용 계정 과목으로 처리를 할 거죠. 자, 지금 재고 자산 계정 과목을 쓴다는 건 원재료다, 상품이다, 뭐 이런 계정 과목으로 우리가 바로 처리를 할 거란 이야기예요. 자, 그럼 우리 재고 자산 취득 시점 이전에 들어가는 우리 취득 원가에 포함하는 그에 대한 예를 생각을 해보면, 자, 우리 재고 자산을 사올 때 들어가는 운반비라든지 창고에 오기 전까지의, 혹은 우리 그 창고에 도착해서 내리는 하역비라든지 취득 시점 이전까지 들어간 우리 운송보험이라든지, 이게 만약에 1년짜리를 가입을 했어요. 그럼 취득 시점까지는 재고 자산으로 처리하고, 그 시점 이후 거부터만 우리 보험료라는 비용으로 처리를 할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 이제 수입하는 것도 봤었죠. 자, 수입할 때에 관세라든지 통관 재비용이 들어갈 거예요. 이제 우리 매입 매출 전표 할 때. 그럼 우리 세관에 돈을 줄 때에 부가가치세는 돌려받을 거니까 부가세 대급금이라고 쓸 건데, 관세나 통관 재비용은 돌려받는 게 아니죠. 그러면 우리의 취득 시점 오기 이전에 들어간 거니까 관세나 통관 재비용은 우리 취득 원가에 포함할 거예요. 그걸 원재료 사면 원재료라고 쓸 거예요. 부가가치세만 돌아오니까 부가세 대급금이라는 계정 과목 쓰고, 그 외 나머지는 우리 취득 원가, 주로 시험에 원재료 나오면 원재료라고 써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관장은 부가가치세만 달라고 안 하겠죠. 부가가치세와 관세와 통관 재비용 얼마 주고 받았다라고 매입매출 전표에 나와요. 그럼 매입매출 전표에선 일단 세금 계산서 받은 건 부가가치세 부분이니까 그 부분 쓰고, 나머지 관세나 재비용은 원재료라고 써서 그 돈 납부했다고 분개를 아래 해야 되니까 같이 기억을 해두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우리 왼쪽에 쓴 게 우리 취득 시점 이전이니까 항상 저 기준을 가지고 보시고, 자, 그럼 재고 자산에 포함될 항목 적혀 있는 거는, 자, 우리 결산할 때에, 자, 지금 우리 오늘 또 결산해 봤죠. 일반 전표에서 죄송해요. 우리 결산자료 입력해서 기말 원재료 재고에 기말 제공품 재고에 기말 제품 재고에 금액 썼던 거 기억나나요? 지금 이제 그 문제에 얘가 이제 같이 섞여서 업그레이드를 시킬 거예요. 그럼 우리가 금액으로 쓸 건데, 자, 이제 문제를 줄 때는 기말 창고 실사 결과의 금액을 주고, 실제 창고에 있는 거, 근데 창고에 있지 않은데 내 재고 자산을 찾아서 더해서 쓰라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기준으로 이게 아래에 있는 이제 재고 자산 포함될 항목으로 결산 문제에 같이 나올 거고, 그럼 우리 미착품을 보면, 자, 미착품은
선적지 인도 조건이 있고 도착지 인도 조건이 있는데 지금 미착품이란 얘는 지금 현재 운송 중에 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선적은 했고 그리고 도착은 아직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게 미착품이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여기에서 지금 선적한 곳에서 도착한 곳으로 가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럼 이 단계에 있을 때의 선적지 인도 조건이라는 건 우리가 선적지에서 이미 상대방에게 넘겼다라는 거기 때문에 얘는 매입자의 재고 자산에 포함할 거예요. 그럼 내 재고 자산에 포함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문제에서 원재료는 내 재고 자산이 되게 될 거예요. 원재료는 우리가 사오는 입장이겠죠. 그럼 선적지 인도 조건으로 운송 중인 원재료 얼마가 있다라고 하면 기말 원재료 재고액에 이 금액을 더해서 쓸 거라는 거예요. 다음 도착지 인도 조건은 운송 중에 있다는 건 아직 도착을 안 한 거죠. 그래서 매출자의 재고 자산에 포함할 거예요. 그럼 얘는 우리한테는 제품이 내 재고 자산에 포함되는 경우겠죠. 제품을 팔았으니까 내 창고에 없을 거잖아. 일단 보냈으니까. 근데 얘가 도착지 인도 조건인데 미착품으로 아직 운송 중에 있대. 그러면 내 재고 자산에 포함시켜야 될 거라는 거예요. 제품인 경우에. 그래서 어느 게 내 거다 말할 수 없죠. 우리의 어느 재고 자산이다에 따라서 여러분이 결정을 하게 될 거예요. 또 적성품, 위탁품인 경우에 우리 회사가 위탁자인 경우에는 수탁자가 우리 판매하지 않은 재고 자산은 내 재고 자산이니까 얘는 내 거에 포함시켜야 될 거예요. 뒤에 칸이 없어서 아래 쓸게요. 포함을 시킬 거예요. 그런데 우리 회사가 지금 우리 회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회사가 수탁자의 입장에 있다면 우리 위탁자 의뢰부는 재고 자산에서 미포함해야 되겠죠. 내가 수탁자 입장인데 내 제품이 있는 거예요. 그럼 내 창고에 내가 위탁자가 나한테 팔아달라고 내 창고에 넣어놨어. 근데 얘는 내 건가요? 내가 산 거 아니잖아. 근데 그게 내 창고에 있어서 카운팅이 되어서 금액이 적혀 있으면 쟤는 빼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내 거 아니다라고. 한마디로 이 적성품이라는 건 얘는 위탁자의 재고 자산이다라고 보면 되겠죠. 적성품은 위탁자의 재고다라고 그냥 기준을 가지고 우리 회사가 무조건 위탁자의 입장일 거라는 고정관념은 버리시고 우리가 수탁자의 입장으로도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러면 오히려 거꾸로 그걸 빼버려야 되겠죠. 내 거 아니니까. 내 창고에 있는데 내 거 아닌 걸로 빼버리는 거예요. 다음 시송품, 시용품이라는 건 자, 우리가 고객이 구매 의사 표시하지 않은 거 재고 자산에 포함해야 되죠. 일단 써보시고 결정하세요라고 해서 보냈는데 써보시고 결정하세요 보냈으면 내 창고에는 없다는 이야기예요. 하지만 아직 결정을 안 했어요. 그러면 판 게 아니기 때문에 내 재고 자산에 포함해야 되는 단계예요. 그런데 상대방이 이거 좋아요 라고 해서 구매 의사를 표시하면 그때 내 재고 자산에서 포함하는 거고 이 두 개는
나중에 수익 인식 시점에서도 우리는 적성품은 수탁자가 제3자에게 판 시점이 수익 인식 시점이고, 시송품도 우리는 고객이 구매 의사를 표시한 시점이 수익 인식 시점이 될 거예요. 그때 재고 자산에서 빼게 될 거다. 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페이지 넘기면 이제 매입 할인, 매출 할인이라고 적혀 있는데, 자, 우리가 매입 입장에서 보면 이때는, 자, 죄송해요. 매입이 아니라 자산을 가지고 보면 우리가 상품이라는 계정 과목이 있고, 상품의 매입 환출 및 애누리, 상품의 매입 할인, 그리고 원재료, 원재료의 매입 환출 및 애누리, 원재료의 매입 할인, 이렇게 자 우리가 재고 자산에서 이 아래에 매입 환출 및 애누리, 매입 할인은 이 재고 자산의 차감 계정 성격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이 차감 계정이라는 건 자기 짝지가 있다라고 했죠. 그리고 자기 짝지들은 관습적으로 그 계정 과목의 아래쪽을 쓸 거라 그랬어요. 자, 그럼 얘네들이 얘의 차감 계정이고 얘네들이 얘의 차감 계정이에요. 그럼 우리가 환출이라는 건 우리가 물건을 샀다가 파는 경우를 환출이라고 하죠. 반품하는 경우를 환출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환출은 반품인 거고, 자, 애누리는 우리가 물건 샀는데 하자가 있다고 반품하겠다고 했더니 상대방이 저한테 그럼 그 금액은 얼마짜리로 금액을 줄이자라고 한 거 있죠. 그걸 애누리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할인은 약정에 의해서 금액을 깎아주는 거, 감액해 주는 걸 우리는 할인이라고 하죠. 그럼 약정에 의해서 깎아줬다, 아니면 우리 조기 회수로 인해서 깎아줬다라고 하면 우리는 매입 할인이라는 계정 과목을 쓸 거고, 우리가 불량품이 발생하여 불량률이 있어서 이게 하자가 있다는 표현이죠. 그래서 얼마 몇 개에 대해서는 얼마 깎기로 했다라고 나오면 그 부분은 우리 매입 환출 및 애누리라는 계정 과목을 쓸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 우리 지금까지 문제 풀어봤는데 우리가 상품을 사는 경우가 있던가요? 우리 세무사의 시험에 회계급 세무이급은 상품 사는 경우는 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로 원재료를 사겠죠. 그래서 이 계정 과목은 원재료 짝지를 주로 사용을 할 거예요. 원재료 짝지를. 그래서 전에 분계 예를 든 게 우리가 구입할 때에 차변에 원재료라고 쓰고, 원재료 100만 원인데 대변에 외상 매입금 100만 원 써서 이렇게 뒀다가 우리가 하자로 인해서 40만 원 감액을 하면 우리는 돈 갚을 때 상대방에게 60만 원만 지급할 거예요. 하자로 인해서 감액을 하면 60만 원 주고 끝내기 때문에 내장부에 외상 매입금 100만 원이다 이렇게 해서 지워줄 건데,
자, 그럼 우리 장부에 100만 원 지우는데 60만 원만 들어갔죠. 차이 나는 이 60만 원을 매입 환출 및 애누리 40만 원이다. 이렇게 처리를 할 거고, 그럼 이 계정 과목은 컴퓨터에 치면 두 개가 보이게 되겠죠. 두 개가 보이면 문제에서 과거에 뭐 샀던 게 하자가 있었다라고 말해 줄 거예요. 그럼 원재료면 원재료의 짝지를 써주면 되겠죠. 그렇죠? 자, 시험에도 제가 두 개가 보이겠죠. 그럼 두 개 보이면 그냥 엔터 치면 틀린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계정화업 봤는데 모르겠어. 그럼 두 개 보이죠? 모르겠으면 두 번째 거 쓰는 게 확률이 훨씬 높아요. 바로 이 앞에 유가증권 할 때도 제가 만기보유증권 발행하는 거에서 3년짜리 사는 문제가 지금까지 거의 지배적이었어요. 그럼 두 번째 거 쓰는 게 답이었겠죠. 매도하는 증권 단기 목적이라는 거 단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우리 세무이급까지는. 그럼 투자자산이니까 두 번째 거였죠. 매입 애누리라든지 할인에 대해서 상품 가지고 애누리 문제 단 한 번도 안 나왔어요. 두 번째예요. 그럼. 근데 이걸 그냥 급한 마음에 컴퓨터 치면서 계정 과목 찾아서 엔터 빠바박 치면 전부 다 위에 거 선택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러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보고 우리 두 번째 거를 이제 모르겠으면 두 번째 갈고 하면 당연히 좋은 거고, 모르겠으면 두 번째 거 쓰는 게 확률이 지금 우리 시험 목적으로는 높아요. 자, 그럼 이번엔 우리 수익 가지고 보면, 수익이라고 말하는 건 매출 말한 거예요. 그럼 401번 상품 매출, 402번 매출 할인 및 애누리 매출 할인, 자, 그럼 우리 재고자산 할 때하고 원리는 똑같죠. 원리는 똑같은데 매출 할인 및 애누리와 매출 할인은 애누리는 수익의 차감 계정인 거예요. 얘네들은 재고자산이잖아요. 자산의 차감 계정인데 얘네들은 매출이죠. 자, 번호가 400번 되는 영업수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400번 대 초반은. 그럼 얘도 이 차감 계정인 지금 매출 할인 및 애누리와 매출 할인은 우리 수익의 차감 계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수익의 차감 계정. 그럼 우리가 물건을 팔 때 2월 1일 날 외상 매출금 100만 원이다. 대변에 제품 매출 100만 원이다. 이렇게 팔았어요. 그러면서 신용 조건을 5분의 2, 15분의 n을 걸었어요. 자, 그럼 15분의 n은 15일 이내에 갚아란 이야기고, 5분의 2는 5일 이내에 갚으면 2% 깎아줄게. 이런 뜻이라 그랬죠. 그래서 상대방이 나한테 6월 5일 날 돈을 갚아요. 그럼 나는 이 외상 매출금 회수하는 거니까 대변에 외상 매출금 회수하는 100만 원을 지워주고 나는 돈을 받게 되는데 상대방이 2% 빼고 나한테 보내줄 거예요. 그러면 98만 원이 되겠죠. 이 차이 나는 2만 원은 약정에 의해서, 이 신용 조건에 의해서 내가 할인받은 걸 매출 할인이라는 계정 과목을 쓸 거고, 그럼 이때도
어떤 수익 계정 과목을 쓰냐에 따라서 차감 계정을 사용을 해줘야 되겠죠. 그죠? 그럼 지금 차감 계정이 본 계정에 반대 쓰는 거니까 이 앞에 제가 매입 환출 및 애누리는 대변에 썼잖아요. 자산의 차감 계정이니까 매출 할인 지금 얘 쓰고 있는 거는 제품 매출이 수익의 차감 계정이니까 장부에 차변에 쓰게 되는 거예요. 차변에. 자, 그럼 얘도 당연히 우리가 사오는 게 원재료가 많으니까 당연히 제품 매출이 많겠죠. 상품 매출 확률은 많지가 않아요. 세무이급에서 상품 팔 때나 한 번씩 할 건데 그 외에는 다 제품 매출이니까 얘도 모르겠다면 두 번째 거 쓰셔야 돼요. 지금 계정 항목 두 개가 있죠. 모르겠으면 아래쪽 거 쓰시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답이 맞을 확률이 높으실 거예요. 자, 그럼 우리 교재를 잠깐 보면, 자, 교재 매입 할인에 보면 총회법하고 순회법이 있죠. 자, 우린 총회법을 쓰는 거예요. 순회법 얘 이상한 애예요. 그래서 이거 쓰면 안 돼요. 근데 그래도 내용 보면 어떤 내용인지 궁금할 수 있으니까 설명드릴게요. 자, 우리 40만 원을 10일 이내 갚으면 2% 깎아주겠다고 이렇게 팔았죠. 아니, 샀죠. 근데 살 때부터 이걸 우리 2%인 8천 원을 빼고 39만 2천 원이라고 장부 써놓는 거예요. 한마디로 무조건 이 할인을 받을 거라는 조건으로 써버리는 거예요. 정말 이상한 놈이죠. 그렇게 해서 이 돈 제대로 기간 내에 갚으면 그 돈 지우고 끝내버린다는 건데, 만약에 기간 내에 못 갚으면 40만 원 다 줘야 될 거잖아요. 그럼 그 할인료를 내가 그 안에 못 갚아서 이자를 주는 걸로 써버리는 거예요. 좀 웃긴 아이죠. 그럼 반대로 물건 아래 매출 할인해 봤을 때 매출에서도 순액법을 보면 내가 2% 조건 거니까 내가 판 매출을 2% 8,000원 빼고 인식하는 거예요. 그랬다 상대방이 그 기간 할인 기간 안에 주면, 신용 조건 안에 주면 그냥 그 돈 받았다고 지우면 되는데, 그냥 그 기간 지나서 40만 원을 다 주면 우리가 거꾸로 이자 받은 것처럼 써요. 좀 신기한 애죠. 신용 조건을 무조건 지킨다는 전제에 쓰는 건데 이렇게 붕괴할 일은 없어요. 그리고 물어보지도 않을 거니까 그냥 필요 없는 건 지워버리는 거 좋아하시는 분은 X 해버리시면 돼요. 우리는 왼쪽에 총회법으로만 사용을 할 거예요. 자, 다음 이제 재고자산의 원가 배분이라고 적혀 있죠. 자, 그럼 재고자산의 원가 배분은 첫 번째 수량 결정하는 방법부터 시작할 거예요. 그럼 재고자산 수량 결정 방법은 계속기록법, 실질재고, 조사법, 그리고 혼합법, 이렇게 세 가지를 이제 가지고 쓰고, 계속기록법을 다른 말로 장부기록법이라고도 하고, 혼합법을 다른 표현으로 병행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병행법. 자, 우리 전에는 저와 같이 했을 때 가로로 썼고, 뭐 책에도 가로로 적혀 있으니까, 자, 우리는 T 계정으로 바로 쓸게요. 이제 T 계정하고도 친해져야 되니까. 자, 지금 얘 자산이죠. 자산은 차변 계정이에요. 차변 계정은 무조건 위치가 여기가 기초고 여기가 기말이에요.
여기가 기초고 여기가 기말이에요. 그럼 왼쪽은 단기 순 매입 수량. 그리고 그럼 오른쪽 위는 단기 판매 수량이 될 거예요. 모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간다 보시면 돼요. 왼쪽에서 오른쪽 가서 기초, 기말, 사고, 팔고. 왼쪽에서 오른쪽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지금 얘는 차변, 대변의 합은 일치하다라는 걸 가지고 원리로 쓰는 거니까. 그럼 자, 기초 재고 수량이 예를 들어서 5,000개가 있어요. 그리고 단기 순 매입 수량이 10,000개가 있어요. 자, 이런 중에 우리가 계속 기록법이라는 건 장부에 계속 쓰는 방법 있죠. 그럼 얘는 팔 때마다 몇 개씩 팔았다고 전부 다 쓰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장부 기록법이다라고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얘가 판매를 7,000개를 했어요. 그럼 기말은 몇 개 남아 있을까요? 8,000개가 남아 있겠죠. 그죠? 얘들이 합이 같아야 되니까 기초와 사원계 총 15,000개가 팔 수 있는 거잖아요. 이 두 개를 합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판매 가능 수량이라고 그래요. 판매 가능 수량이라고. 그럼 판매 가능 수량이 15,000원인데 15,000개인데 7,000개를 팔았으면 기말 재고 수량은 8,000개다라고 해서 얘가 실제 값이고 얘가 추정 값인 게 계속 기록법이죠. 그죠? 자, 그럼 실제 재고 조사법은 자, 이제 좀 줄여 쓸게요. 기초, 기말, 매입, 판매라고 봤을 때 기초와 매입은 둘 다 수를 세워서 쓰는 거기 때문에 일치한 거예요. 그럼 실제 재고 조사법은 판매를 할 때는 기록을 안 하다가 우리가 기말의 창고에 몇 개가 있다고 한 방에 정리하는 방식이에요. 그럼 기말의 재고 수량을 봤더니 기말 재고 수량이 7,000개가 있는 거예요. 그럼 몇 개가 팔렸다라는 거죠? 8,000개가 팔렸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8,000개가 팔렸다. 이렇게 처리를 해요. 그럼 기말에 몇 개 있는지를 실제 수를 센다라고 했고, 그럼 8,000개가 남아 있을 거라고 추정을 하는 거죠. 8,000개가 팔렸을 거라고 추정을 했어요. 자, 그럼 혼합법은 얘는 실제 값만 사용을 할 거예요. 실제 값만 사용할 거예요. 그럼 기초, 기말, 매입, 판매. 자, 여기서 자, 기초 5,000개, 매입 10,000개. 여기에 얘 실제 값과 얘 실제 값. 그러면 얘 7,000, 얘 7,000. 얘는 계속 기록법 거, 얘는 실질 재고 조사법 거. 이렇게 사용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그냥 장부에 적혀 있는 거하고 창구에 있는 거 실제 생각하고 실제 값을 쓸 거라는 거예요. 그럼 얘 둘이의 차이가 발생을 했죠. 그럼 차이가 1,000개가 발생을 하게 됐네요. 그럼 이 1,000개를 우리는 차이 나는 1,000개를 아래쪽에 쓸게요. 이 1,000개를 감모 손실이다. 감모 손실이라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재고 자산이
없어졌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실제값을 사용해서 이 혼합법은 감모 손실을 파악하기 위해서 쓰는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지금 얘는 감모 손실을 파악하기 위한 거니까 없어진 천계를 찾기 위해서 우리 혼합법이라는 걸 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걸 가지고 자, 우리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이제 쉬었다가 이제 얘네들 가지고 좀 더 보도록 할게요. 쉬었다 합시다.